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은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공만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공 씨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외면했을 것이었죠. 집에 들어올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더니 같이 살게 되자 집주인 행세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공부에 방해된다며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9시 뉴스로 하는 공 씨는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TV 리모컨까지 가져가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며느리. 내 집에서 TV 하나 마음대로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통제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공 씨도 이런 식으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합가한 뒤로는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 씨는 은퇴 후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제 겨우 혼자 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었던 탓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연중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었던 시기에조차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죠. 공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과 주말에는 알바생을 썼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오면 늘 녹초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고 소파에 앉으면 거진 9시였습니다. 공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드라마를 중간쯤 붙어보고 그러고 나서 9시 뉴스를 보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9시 뉴스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명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자나. 아,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주말이라 안 하지. 그러면 정민이 엄마랑 내일 좀 찾아뵐게요. 내일 오겠다고? 공 씨는 자신의 생일이라도 되나 싶어서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뜬금없는 방문 예고에 공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그러면 내일 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좋았죠. 공 씨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커다란 TV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자 공 씨는 스트레칭을 한 번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자리에 눕자 여느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방문했죠. 정민이는 안 왔어? 손자가 보이지 않길래 물었더니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정민이는 학원 갔죠. 주말에도 학원을 가? 주말 특강 있죠. 거실 테이블에 차를 내오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버님. 정민이 아빠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쪽? 우리 집 근처로 말이야. 아주 근처는 아닌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래? 그럼 명호만 오는 거야? 그건 좀 힘들죠.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 같이 온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정민이 진학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공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같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용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집을 여기서 살았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처분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공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아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크게 불편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에 돈이 안 드니 그 돈으로 풍족하게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공 씨도 그 덕을 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공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갈 집인데 같이 살다가 물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살면 시끌벅적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끌벅적하기는커녕 공씨 혼자 살 때보다도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뺄게요. 빼서 어디에다가 둔다고? 일단은 베란다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이쪽으로 좀 밀어둘게요. 아참, 그리고 식탁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들어온 뒤로 공씨의 집은 대대적인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냉장고도 아들네가 쓰던 것으로 교체되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늑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아버지, 안방은 저희가 써도 될까요? 아무래도 정민이 엄마도 있고 하니까. 졸지에 안방까지 뺏긴 공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큰 안방을 쓰는 것보다는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따로 있기에 며느리를 배려해서 공씨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방에 있는 시간은 잘 때뿐이었고 주로 거실에서 생활했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됐으니 공씨의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민이 왔냐? 네,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하는 손자. 손자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여러 학원에 다니느라 귀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공씨는 그런 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멈췄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자가 씻고 나오자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일게요. 며느리는 공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파 팔걸이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인 나머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 공 씨가 음량을 두 칸 올리자 그제서야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맞받아쳤습니다.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리는 들려야지. 정민이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공 씨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작은 방이 거실과 가깝기는 해도 TV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이 있는 시간에는 소리 3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황당했습니다. 3이면 아주 집중을 해야만 내용이 들리는 음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 이상으로 키워서 들으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공부를 하니 방해하지 말라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곧 정민이 와요. 그래? 학원 끝났나 보지? 네, TV 소리 좀요. 아, 공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문드문 안 들리기도 해서 답답했죠. 그래서 TV를 그냥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귀가한 손자는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파 부근을 살피는데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안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나 봤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가져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을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도 TV를 못 보게 하려고 리모컨을 가져간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이번엔 공 씨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자 공부가 공 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한 면이 있었고 공 씨가 집에서 쉬면서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이 TV를 보는 시간인데 그걸 방해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 씨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못하고 리모컨을 내밀었습니다. TV를 켜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리까지 올려버릴까 하다가 똑같이 유치해질 것 같아서 냅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욱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거실에 책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창에 붙여 놓았는데 손자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먼저 와 있는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이거 정민이 책상이에요. 이제부터 거실에서 공부한대요. 뭐? 거실에서? 네. 정민이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했대요. 생활소음도 좀 있고 하면 기억이 더 잘 난다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손자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괜히 거실에서 공부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공 씨와 손자가 동시에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거실 책상 앞에, 그리고 공 씨는 소파에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9시 뉴스 보려고 그런다. 정민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시끄럽죠. 생활소음인지 뭔지가 좋다며. 생활소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지나가는 소리나 물소리, 뭐 이런 거죠. TV 소리는 과해요. 앞으로 9시부터는 TV 시청 금지예요. 정민이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공 씨에게 과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TV도 못 보게 할 거였으면 거실로 책상을 옮길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공 씨와 상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8시 반쯤부터 TV를 보는데 9시부터 시청 금지라면 공 씨 보고 TV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옆에서 며느리를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TV 보는 옆에서 애가 집중이 되겠어요? 저도 안 볼게요. 아니,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TV를 안 보잖아. 에이, 뉴스는 8시에도 하는데 뭘 그러세요? 하지만 공 씨도 공 씨만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정해? 정민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손자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정민이. 초등학생 아이를 아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보태면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있네 어쨌네 해가며 한참을 설교하는 며느리. 같이 살면 살수록 공 씨는 며느리에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면 정민이 오면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TV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럴 거면 책상을 방 안에다 두는 게 맞지 않아? 거실이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이렇게 하는 집도 많아요. 전교 1등 공부법이래요. 방에서 공부하면 전교 1등 못한다 그래. 에이, 아버지. 정민이 위해서인데 TV 하나 포기 못하세요? 공 씨는 같이 살면서 아들네와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건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 씨의 공간에서 공 씨를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로 거실을 아이의 공부방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TV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집이라고 하시면 저희 서운하죠. 방 안에 TV 넣어드린다니까요. 공 씨는 좁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소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에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손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공 씨는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눌러 삼켰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공 씨는 아들네를 남겨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뉴스고 뭐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 씨와 아들 내외는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들은 공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며느리는 어쩐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웬 박스였습니다. 아버님 방에 TV 놔드린다고 했죠? 이따가 정민이 아빠 오면 설치해달라고 하려고요. 내 방에 TV를? 네. 이제 방에서 마음껏 보세요.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컸습니다. 공 씨는 한참 동안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 씨는 꼭 뉴스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 씨도 최소한 유지하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특히나 고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TV를 보면 그것이 공 씨만의 힐링이었죠.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드니 공 씨도 답답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말이죠. 모든 것을 아들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공 씨의 방에 TV를 설치할 때조차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공 씨만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평화로운가 싶으니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 내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자가 공부한다는데 옆에서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 씨는 그날 이후로 TV는 방에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네. 음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나 손자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차라리 방에 있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이따가 정민이 오면 숙제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손자가 학원 가고 없는 시간. 공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네도 외출한다고 하니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들네가 외출하면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학원에 갔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거실 책상에 올려놓길래 공 씨가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숙제하고 있으라더라. 네. 그렇게 전하란 말만 전하고 공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봐 문도 살금살금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나가자 어느새 돌아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꽤나 흐른 상태였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일 단어 시험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어? 핸드폰 압수했더니 TV를 보는 애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친구들이 꼭 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몰래 TV를 봐? 주말에 TV 좀 본다고 아이를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다지만
며느리는 너무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릴 거야. 며느리의 말에 손자가 울먹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 씨가 며느리를 좀 말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다음 말이 공 씨의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거실에 TV 없애버려. 아무튼간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괜히 아버님 때문에? 뭐, TV를 없애? 그제서야 며느리가 공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멈출만도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TV를 몰래 본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도 TV 잘 안 보는데. 정민이 교육을 위해서 없애야겠어요. 보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하면 되지. 그래봤자 몰래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 TV가 아예 없으면 어떡해? 나도 보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꼭 공 씨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방에 TV 놓아드렸잖아요. 지금 아버님 TV 보는 게 중요해요? 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 말투에 공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일 TV 없앨게요. 정말 뭐가 다 이렇게 맘대로야? 아버님, 내 집 거실에 있는 TV를 왜 마음대로 떼? 냅둬라. 방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거실에서 볼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정민이 교육 때문이라니까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는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방식대로 생활할 테니까. 공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곧장 TV를 틀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정민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거실에서 TV 보는 거에 참견하지 말어.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든 해.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애 공부방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버님은 친손자 일인데도 이해 못 해주세요? 고작 TV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꾸 내 집 하시는 것도 서운하고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너희 집이야? 앞으로는 뭐라든 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민이 엄마 섭섭하게. 너는 네 처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애비는 신경도 안 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나도 너희 배려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어.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들이 제일 시끄러워. 공 씨가 TV 음량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애도 일찍 재워라.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냐? 키도 안 크겠다.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공 씨는 못 들은 척하고 TV에 집중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인 줄도 모르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공 씨도 굳이 희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 씨의 일상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 TV가 걸려있던 자리가 휑했습니다. 턱이 빠질 듯한 공 씨를 보고는 며느리가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TV는 떼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공 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공 씨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공 씨가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뿌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 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죠. 화장대는 어디로 옮길까요? 안방에 있는 건 전부 이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욕실에 있는 것도 옮겨주시고요. 공 씨는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건들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전부 손주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의 물건들은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짐 다 빼놨으니까 가지고 나가라. 뭐라고요? 2번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불편하고 너희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얹혀 사는 걸 허락한 거지. 너희 맘대로 주인 행세하라고 한 적 없어. 아버님, 아버지, 너희 가져가기 좋게 내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아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집 다시 사서 가면 되잖냐? 너희도 나 때문에 괜히 불편했을 텐데. 아니, 집 판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전세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그대로 있든 없든 너희 사정이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민이한테도 못할 짓 하고 계신 거예요. 정민이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뭐라고요? 이제 나도 자식이고 뭐고 맘 편히 내 삶 좀 되찾아보자. 아들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따졌지만 공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짐을 그대로 두고 생활할 수도 없었죠. 냉장고랑 소파랑 저희가 이사 올 때 들고 온 거 다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새 걸로 다시 사나? 내 거 버린 건 너희였으니까. 혹시나 들고 가기만 해봐라. 절도범으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아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뒤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다 잘해보려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집 한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대출을 많이 끼고 가는 듯 했죠. 하지만 공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공 씨도 학습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뿐이지 막말로 깡통차고 거리에 나앉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 씨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아시죠?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그래.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고작 TV 하나로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고작 TV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뿐이었죠. 공 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일주일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 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서야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맘 편하게 있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과의 합가는 위험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부부밖에는 없는 듯 했습니다. 공 씨는 앞으로도 며느리와는 다시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럴 테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은 아들에게서 소식이 없어도 전혀 서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져갈 것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별거 안 챙겼어요.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임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더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서로 괴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시집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들. 와봤자 임 씨의 속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어떻게 어른이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으려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얌체처럼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차에 싣는 며느리.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명절에 힘들다고 음식을 따로 하나니 명절 음식 좀 챙겨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 집에 있는 음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인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걸 뻔히 보며 아무것도 안 했던 며느리가 임씨의 딸에게 싸줄 갈비찜에까지 손을 대는 순간 임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부모라고 모든 자식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임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애교 많은 딸이 하나씩 있으니 임 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듬직했던 것도 모두 총각때나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니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 꼭 전날에 가야 해요? 명절 전날에는 와야지 그래도. 그냥 당일에 가면 어떨까 싶은데. 뭐?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와? 차 막히려나. 새벽 엄청 일찍 출발해야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전날에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지연이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몇 시간 있지도 못할 텐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들과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고 싶다고 말이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의아한 마음이 들어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 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힘들 것 같다고 당일에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리깨가 쏟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팔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차례도 지내고 하려면 미리 와야지. 아, 알겠어요. 지연이 고생 안 시키니까 걱정 말어. 웃긴다 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곱게 커서. 곱게 큰 네 여동생도 다 잘해. 걔는 걔고요. 참나 끊어. 그날 보자. 대화를 이으면 이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는 아들 내외. 음식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부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만큼 오순도순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오빠. 이리 와서 앉아. 새언니랑 같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자꾸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 다 안 됐어요? 거의 했고 점만 붙이면 돼.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민선이랑 하시면 되잖아요. 임씨에게 딸과 함께 전을 부치라는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키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며느리에게 전 부치는 일을 떠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머릿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기가 찬 것이었죠. 아, 음식 안 시킬 테니까 좀 나와 있어.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는 아들 내외. 그리고 정말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조차 놓을 시도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둘이 이미 말을 맞추고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성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시누이도 열심히 거드는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그랬던 것을 보면 적응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명절에 오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못 보게 되니 아들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 아들 며느리는 그게 무기라도 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범서가 나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설거지요. 민선이는요? 민선이도 정리하느라 바빠. 애 재워야 하는데. 지연이 있잖아. 지연이도 좀 쉬어야죠. 밥 먹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린 아들 며느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들한테 설거지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이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는 한 일도 없는데 쉬어야 한다며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가 점점 얄미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임씨도 아들이 자꾸만 며느리를 싸고 도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얼해도 미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죠. 고모, 이것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애기 먹여야 하는데 자꾸 보채서요. 젖병을 임씨의 딸에게 내밀며 묻는 며느리가 미워 보인다면 말 다 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앞섭이 젖어있는 시누이에게 그러고 싶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씨가 아무리 시어머니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임씨의 며느리는 유별난 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임 씨의 며느리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한마디 했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 취급을 받은 뒤로는 언행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딸이 시집 갔을 때를 생각하면 임 씨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2~3번 만나는데 굳이 일을 시켜야 하느냐 한다면 임 씨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 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며느리도 아들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임 씨는 많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는데 수액을 맞고 퇴원했죠. 이번에 차례는 안 지내는 게 어때? 음식 재료를 다 사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뒀다가 다른 거 해 먹으면 되지 않아? 다 썩을 텐데. 그리고 애들도 오는데 명절 음식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간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알겠어요. 임 씨의 딸도 그런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빠는 언제 온대요? 2~3시쯤 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4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네요. 한마디 말만 하고 또 방으로 쏙 들어가서 10분째 나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애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참 크게 거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야. 너희도 좀 나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아들네에게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하는 얼굴이었죠. 전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래. 민선이 있잖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도 거드는데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싶니? 그 전까지는 애가 어리니까 이해를 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굳이 아들 며느리만 일해서 제외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며느리만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임 씨가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금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니? 임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찌나 안 좋던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 저을게요. 며느리가 국자를 들더니 가슴을 앞으로 갔습니다. 갈비찜 올려둔 것이 있는데 그걸 적겠다고 나섰습니다. 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언가를 하다가 다시 가스레인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국자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적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이거 적고 있어요. 죽 쓰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은 그렇게 계속 저을 필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전 부치는 건 민선이가 할 거니까 이쑤시개에 이것들 좀 꽂아줄래? 네. 범석이 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알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도 임무를 주고 임 씨는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 일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던 일을 손에서 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쳐다보자 며느리가 미식거린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았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딸이 붙이고 있는데 왜 속은 며느리가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 앞에 있던 쟁반을 보자 10개 남짓 완성돼 있는 꼬치가 보였습니다. 벌써 30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임 씨가 그 앞에 앉아서 빠른 속도로 꼬치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 씨가 꼬치를 다 끼웠을 때쯤에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며느리가 바구니에 쌓여있는 전을 집어먹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도 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몇 개를 접시에 담더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놀고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찢어 쫓아다니며 입에 넣어주더니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반쯤 드러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일해서 힘든가 보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중노동을 했다고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둘이 시트콤이라도 찍고 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 차려야겠다. 차례 지낼 음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차리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 봐도 되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식탁도 정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부려먹었어? 일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까는 자비를 조금 했을 뿐이고 며느리는 꼬치 10개를 끼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갔죠. 그러니 설거지라도 좀 하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음식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텐데 말이죠. 다음부터는 전 같은 거는 좀 사서 해요. 너 결혼 전에 뭐라 그랬어? 사서 하는 좀 맛없다고 부쳐 먹자고 했어, 안 했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아들이 또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식구가 몇인데 그래? 그리고 너희가 대부분 싸가잖아. 차례를 지내면 음식들을 제일 많이 싸가는 게 아들 부부였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은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음식이 많다 사서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임 씨도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던 걸 참았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르고 달래야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부모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하려는 며느리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고 똑같이 구는 아들도 얄미웠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일했으니까 좀 쉴게요. 아들은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서 서 있으려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유별나다. 그냥 우리끼리 해요. 즐거운 날에 괜히 시끄럽네. 6살이나 어린 여동생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 며느리도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모처럼 명절인데 즐거운 날의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임 씨는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쉬러 갈 거면 애도 데리고 들어가던지 해야지. 천방지축 손자 때문에 임 씨의 딸이 부엌을 오가며 조카를 챙기느라 고생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밥상을 다 차린 뒤에 여동생이 부르러 가서야 어슬렁 기어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놓고 물을 꺼내고 하느라 바쁜데 식탁에 가장 먼저 앉아있는 꼴이 참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며느리. 언니 벌써 일어나세요? 더 드세요. 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아서 그런가 속이 안 좋아요. 먹은 것을 싱크대에 넣어놓지도 않는 게 오늘따라 참 거슬려 보였습니다. 속 안 좋아?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먹은 거는 싱크대에 좀 넣어놔. 자리를 뜨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꼭 임씨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낮부터 정말 이상하시네. 명절에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임씨가 이번 명절에 유독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임씨도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씨가 응급실에도 다녀왔던 걸 아는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조금은 손을 보탤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또 몸도 아픈데 굳이 차례를 지내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유일한 날이니 그때만큼은 다 같이 오순도순 음식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한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먹고 꼭 집에 싸가기도 하면서 음식할 때만 바른 소리를 못해서 안달이고 혼자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임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양심껏 도와야지. 아, 그냥 다음부터는 밖에서 사 먹어요. 여러 사람 힘들잖아요. 시집살이 안 시키신다더니. 네. 어머님,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음식하는데 많이 없어요. 거의 외식하죠. 맛있다고 먹을 땐 언제고 꼭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하는 걸 고집하는 임씨가 고지식한 꼰대이고 자신들은 피해자가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됐다. 음식하자고 한 내가 설거지도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 들어가서 쉬어. 임씨의 비꼬는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조차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저래. 시집살이를 안 당해봐서 저런 말을 하지. 싹싹 비워진 아들 며느리의 밥그릇을 치우며 임씨가 한숨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딸이 과일을 깎아서 내오기가 무섭게 나와서 자신들 먹을 목만 덜어서 홀랑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정말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난 임씨 가족과는 다르게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일어난 후에도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굳이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뻔하기에 말이죠.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해놓지 않은 음식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나물을 하고 국도 끓이고 하는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고기가 뽀얗고 좋아 보이네요. 팩에 담겨있는 소고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선물 들어온 거야. 딸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돈될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것처럼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덜어서 국거리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는 갈비찜 용만 사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거리로 쓰기엔 아까워서 다시 싸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랑 놀아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아이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자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민선이 오면요. 어디 갔는데? 차에 뭐 실어야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돌아온 며느리는 또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 임씨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씻는 거야? 너희 싸갈 거 식탁 위에 2봉지 넣어놨는데. 아, 글쎄요.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임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니까 딸에게 싸주려고 한 봉지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건 민선이 싸주려고 따로 놨던 건데. 뭔데요? 소갈비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한 거야. 너희 것도 싸놨었는데 민선이 것도 가져간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여 있었던 바구니가 횡하니 빈 것이 보였습니다. 과일잎과 전, 산적도 안 보였고 나물도 따로 반찬통에 넣어놨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내장고에 넣어놨나 싶어서 열어보았는데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있던 소고기는 어디 간 거야? 무슨 소고기요? 딸이 물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 말이야.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놨단 말이야. 다른 데 둔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랩만 씌워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도 했으니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가자. 애기 챙겨. 알았어.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나가려는 아들 내외를 임씨가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과일 먹느라 바쁠 때 계속 부엌과 차를 오갔으니 말이죠. 뭐 싸간 거야? 네? 뭐가요? 너희 가져갈 거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거의 도둑이 왔다 간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거 안 챙겼어요? 그런데 별거 안 챙겼다는 며느리. 그러면 음식들이 하늘로 솟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쪼잔하게. 뭐? 쪼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희 트렁크 좀 봐. 그러고는 빌라 밖으로 갔더니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아들 차가 보였습니다. 짐을 더 실을 생각이었는지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는 채였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안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리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상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도 될 정도였죠. 바나나, 사과, 배, 메론, 포도. 차례상에 올라갔던 과일 외에도 임 씨의 집에 있던 과일들까지 모두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했던 각종 음식들도 미리 챙겨왔던 것인지 반찬통에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음식들을 보니 얼이 빠졌습니다.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기가 찼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음식을 못했다고 그러셔서요. 가져가서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요. 몸이 안 좋은데 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자기 친정엄마는 몸이 아프다고 임 씨가 한 음식을 몽땅 털어가려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소고기는 누가 챙기래? 냉장고에 잘 넣어뒀던 소고기도 트렁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 씨가 요리에 쓴 양은 얼마 안 되었고 남은 부분만 해도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했던 신보가 참 못됐습니다. 왜 음식 가지고 그러세요? 어차피 두 분이서 이거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못 먹을까봐 우리 걱정해서 너희가 더 치워주는 거야? 나는 뭐 안 힘들어서 그렇게 명절 음식 했는 줄 알아? 너희는 양심이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세요. 너희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길 했어? 아니면 장 본다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보탰어?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시집살이 싫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이런 게 가족이니? 이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부터 너희 가족 안 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네 얌체짓 하는 거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것도 시집살이라고 느낀다면 할 말 없어. 아니,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너희는 오지 말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기 싫어했잖아. 언제 오기 싫어했다고 그러세요?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당일에 오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당일에도 오지 말고 너희끼리 시간 보내라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나빠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도 상등신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겠니? 이거 다 내려놓고 이만 가봐. 너희 이제 안 와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임 씨는 트렁크에 있던 음식을 모조리 꺼내게 했습니다. 원래 아들네를 주려던 목까지 말이죠. 사과 한쪽도 주기가 싫었습니다. 살다 자식에게 이렇게 아까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이렇게 괘씸한 것들 먹인다고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니 차라리 속 시원했습니다. 얄밉다 할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명절에 아들 내외는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 씨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참 오순도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혹여나 아들네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사위도 어쩜 그렇게 살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넷이서 같이 떡국도 끓이고 부침개도 해먹고 참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민선이네 차 사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선이랑 통화하다가요. 우리 사위 사준 거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지연이한테는 안 사주시고. 왜 차별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사준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해?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어머, 가족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년에 민선이 이사한다는데 그것도 좀 보태줄 생각이야.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않겠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명절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이러세요? 안 오는 게 나도 속 편해. 너희도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지금처럼 알아서 잘 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뒤로 아들 며느리가 자꾸만 임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탐났던 모양인데 임 씨는 아들네에게는 돈은커녕 전 한 쪼가리도 주기 싫었습니다. 뒤늦게 이러는 게 더 괘씸했죠. 사실 딸과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보란 듯이 사준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임 씨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앞으로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주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 너희도 부모한테 잘하면 뭐가 떨어질지. 그러니 아들이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명절에 아들이 또 오겠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쉽게 임 씨의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현수야, 팔찌는?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들은 거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에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뭐가 좋다고 여행에 쫓아가서 보모 역할을 자처했는지 어리석었던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모처럼 간 휴가에 즐기지는 못하고 손자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 깜빡한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것이었죠. 따지고 보면 강 씨의 탓만은 아닐 텐데 악을 쓰며 강 씨의 탓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급기야 막말까지 해대는 며느리.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아들. 너무 서글펐습니다. 강 씨도 할 말이 많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에게 들고 있던 구명조끼를 던져버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와 여행은 커녕 만남조차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괴로울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탓에 자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서 만남이 잦은 것은 아니었고 손자 현수 때문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근처에 사는 강 씨가 소환된 것이죠. 할머니의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주변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손주를 보느라 모임도 제대로 하질 못했으니 말이죠. 강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땐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자주 보면 볼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얘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애가 토를 하잖아요. 뭐? 현수가 토했다고? 네. 설사도 한 번 했고요.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에요? 먹이긴 뭘 먹였겠어? 네가 챙겨뒀던 반찬에다가 밥 먹였지. 그런데 왜 설사를 해요? 문제가 있다면 음식에 있겠지. 먹인 사람 잘못이니? 어머님!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강 씨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아들도 참 섭섭했죠. 애 문제에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시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에이, 그래도 엄마가 더 어른이니까 봐주세요. 네? 물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땐 기특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죠. 어머님, 이번 여름 휴가 때 같이 놀러 갈까요? 놀러? 네. 그동안 애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여름에 꼭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더니 어쩐 일로 강 씨 부부에게 여행을 제안한 것인지 몰랐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워터파크? 네.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 데서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이, 현수 노는 거 구경하시면 되죠? 마음 같아서는 한적한 휴양림이나 계곡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에게 휴가는 힐링이 아니라 신나게 즐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여행지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 때문에 여행지를 바꾸자고 하기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나는 아빠 모시고 근처 계곡이나 휴양림 같은데 당일치기로 다녀올까 하는데. 그런데 그러자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이 꼭 같이 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요. 워터파크 재미있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하는데 경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방은 따로 잡아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자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효도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당일 아침 아들이 강 씨 부부를 데리러 집으로 왔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런데 가면 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런 팔찌 끼고 있어야 한다더라.
며칠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 씨처럼 손주들을 돌보는 친구였는데 지난 휴가 때 쓰고 남은 것이라며 주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가 적힌 팔찌였습니다. 방수도 된대. 그러자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애가 답답해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불편해서 빼버리죠. 빼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애가 앵가요? 결국 강 씨는 더는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싫다는데 어쩌나 싶었죠. 그런 강 씨에게 아들은 너무 걱정이 많다며 웃었습니다. 에이, 어떤 바보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요. 리조트에 도착한 뒤에 가족들은 짐을 두고 바로 워터파크로 이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찍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들은 큐브를 대여하러 갔다가 구명조끼도 대여하러 갔다가 무척 바빴죠. 그래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것은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손 좀 잡아주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현수 아빠는 어디 갔어? 글쎄요. 뭐 사러 갔나 봐요. 알았어. 여보, 당신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미끄럼틀 옆에 자리 잡은 남편은 벌써부터 힘든지 앉아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수 미끄럼틀 타고 싶대요. 아이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아까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제가 이 밑에 있을 테니까 어머님이 위에서 애 좀 케어해 주세요. 미끄럼틀을 탄다며 자꾸만 보채는 손자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좀 데리고 다녔으면 싶지만 그놈의 사진이 뭔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SNS에 올리려면 많이 찍어야 해요. 한참을 아이 사진과 영상을 찍던 며느리는 수영복 입은 자신의 모습을 찍는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놀이에 왔는데 물에 젖는 건 또 싫다고 했죠. 아이고, 이럴 거면 그냥 해변가에 갔으면 좋았을걸. 강 씨가 손자를 붙잡아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 씨는 힘에 부치는데도 신나서 방방 뛰는 손자를 돌보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현수 엄마야. 현수 좀 봐라. 아버지 방에 가서 쉬고 싶으시댄다. 그리고 나도 이만 들어가 있을게. 어머나, 여기까지 와서 방에서 쉬시겠다고요? 아깝게. 그런다고 여기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발이라도 물에 담그세요. 하지만 인파에 쓸려나갈 것 같은 이곳에서 한가하게 물에 발을 집어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 부부를 며느리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면 현수는 어떻게 해요? 현수는 이제 너희들이 놀아줘야지. 정말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놀러와서 이러실 거예요? 돈 아깝게. 하루에 여기가 얼만데요? 벌써 2시간이나 물놀이 했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니? 내일도 할 거라며. 좀 쉬자.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왔는데 30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나왔어요. 지금 현수랑 현수 엄마 씻고 있어요. 왜 벌써 나와? 하루 종일 놀 것 같더니. 현수가 자꾸 미끄럼틀 타자고 보채서 저희 체력이 바닥났네요. 강 씨는 2시간 동안 손자를 쫓아다녔는데 아들 며느리는 고작 30분 만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더 놀아달라고 못 가게 했던 것을 생각하니 조금 어이가 없었죠. 이따가 저녁 먹을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요. 뭐 먹으려고 그래?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글쎄. 칼국수 같은 것도 좋고. 현수 엄마 다이어트 때문에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는데. 그래?
그러면 어떤 게 좋다 그래? 갈비탕 같은 거? 국물도 안 먹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었나 싶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정해. 그럼 현수 엄마한테 물어보고 정할게요. 쉬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 내외와 함께 먹게 된 음식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아버지 날 것 안 드시는 거 모르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회 안 먹으면 되겠어요? 식사는 리조트 근처 해변가에서 먹는다길래 좋아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다 구경을 좀 하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와서 바다에서 안 놀고 워터파크에서 갇혀서 놀았으면서 먹는 건 꼭 회를 먹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은 날 것을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죠. 사이드 메뉴 많으니까 드시면 되죠. 현수도 회 못 먹는데 다른 메뉴도 먹을 거 많아요. 메뉴를 보니 라면이랑 김밥이 보였습니다. 칼국수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이드 메뉴는 없어 보였습니다. 회에다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식당이었습니다. 운치 있다며 아들 며느리는 좋아했지만 강 씨는 섭섭했습니다. 못 먹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부터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아버지는 여기까지 와서 라면에 김밥 먹으란 말이야? 거기에 해물도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라면은 라면이잖아. 에이, 회 드셔보세요. 먹어버릇해야 먹는 거죠. 이 나이에 무슨 먹는 버릇을 다시 드리겠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인데 말이죠. 강 씨는 회를 좋아하긴 했지만 맛있게 즐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만을 위한 여행 같아서 첫날부터 후회가 되던 참이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자더니 꼭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로 데리고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그날 식사는 서로 말수가 줄어든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내내 물놀이만 하는 일정이라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좀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애기 좀 봐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좀 봐야지. 현수가 할머니랑 물놀이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금방 올게요. 하지만 금방 오겠다고 한 아들 며느리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아이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30분도 못 돌보면서 도대체 2-3시간 동안 어떻게 애를 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강 씨가 지쳐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재밌기는 저쪽이 재밌네. 강 씨는 손자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옆쪽으로는 깊은 풀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공 파도도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곳에서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애 좀 봐. 계속 미끄럼틀 타고 싶대. 어린아이는 도대체가 지치지도 않는지 미끄럼틀에 오르락 내리락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남편이 밑에서 아이를 붙잡고 강 씨가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내렸죠. 잠깐만요. 저희 음료수 좀 사올게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보이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음료수를 사온다더니 웬 캔맥주를 사왔습니다. 여긴 맥주도 마실 수 있네. 그러면서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휴가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자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강 씨를 보챘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부모에게 차마 맡길 수는 없고 강 씨가 또다시 아이의 손에 이끌려 물에 들어가야 했죠. 현수야, 조금 있다가 다시 놀자. 더는 힘들어서 안 되겠을 때 강 씨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보니 이럴 거면 물놀이를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가게 된다면 절대 물가가 아니라 꼭 휴양림 같은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현수 엄마야, 애 좀 봐라. 강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얘기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현수 엄마, 강 씨가 재차 며느리를 부르자 그제서야 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음료수 좀 사러 아버지랑 같이 갔다 올 테니까 현수 잘 보고 있으라고. 아, 예. 현수 아빠도. 대충 끄덕이는 고개를 불안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팔찌 채워놔. 미아방지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앞에다 두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다시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손자를 달래서 아들 옆에 앉혔습니다. 현수야, 잠깐만 음료수 좀 사러 갔다 올게. 그러고는 잠시 매점에 다녀왔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들 옆에 있어야 할 손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또 대답이 없자 강 씨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는 어디 있냐고?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앉혀놓고 갔잖아. 어디 있어? 아니, 현수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현수는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음료수 사러 다녀온다고 말했잖아. 아니, 못 들었어요. 너희 둘한테 말했어. 이럴 게 아니라 애를 찾아봐야지. 들었네 못 들었네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비백산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왜 애만 놔두고 가신 건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애를 찾는 일보다 강 씨를 탓하는 게 우선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강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헤집으며 손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어린아이 못 봤어요? 5살인데.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미아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보안 요원을 향해 묻자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데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현수야, 애를 어디다 두셨어요? 울먹거리는 며느리에게 대꾸 없이 강 씨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팔찌는? 팔찌는 채웠어? 무슨 팔찌요? 너는 술 먹느라고 내가 하는 얘기 제대로 듣긴 했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이 애를 제대로 안 돌보셔놓고는. 뭐라고? 우리 현수 없어지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강 씨에게 버럭 화를 내는 며느리를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물가에 애를 두고 한눈을 파세요? 한눈을 판 게 나니? 너희가 한눈을 판 거지? 저희가 잘못 들었으면 제대로 대답할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현수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도록 언성을 높이는 며느리. 강 씨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어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랬죠. 잠시 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찾았나 싶어서 휙 돌아봤는데 강 씨의 아들이 혼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안 보여요. 지금 아버지가 찾고 계신데. 그럼 너 찾아봐야지 뭐 하러 왔어? 그러자 아들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애를 좀 잘 보시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강 씨는 답답한 속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 씨도 아들 며느리가 제대로 들었나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랐는데 어떻게 강 씨의 탓만 하는 것인지 억울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 현수 찾고 나서 하자. 어머님 어제부터 여행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현수 귀찮아서 그냥 두고 가버리셨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아이를 버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며느리는 아이를 잃은 충격인지 뭔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은 말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자가 없어진 것인 강 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이런 상황에서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 대상이 강 씨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내 고생했던 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이죠. 강 씨가 어려서부터 도맡아 돌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애를 봤습니다. 그런데 애를 내팽개치고 술이나 마시던 아들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팔찌 좀 채워놓으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애를 물놀이하러 데리고 왔으면 너희가 잘 지켰어야지. 그래놓고 뭐? 내 탓이야. 어쨌거나 어머님이 데리고 계셨잖아요.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음료수는 아버님 혼자 사와도 됐잖아요. 왜 애를 잃어버리시냐고요? 너희는 애 없어지는 동안 뭐 했어? 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 어머님 탓이에요. 손주 잃어버리고도 저희 탓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의 순간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거친 언사가 오가는 것을 난감하게 지켜보던 직원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말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치가 아프다는 듯한 얼굴을 했죠. 지금 미쳤냐고 한 거야? 당황스러운 마음의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없어져서 그런다고 하지만 애를 찾을 생각은 않고 시어머니한테 미쳤냐고 하다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모두가 놀랄 일이었습니다. 강 씨도 어리 빠져서 뭐라 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기다리던 얼굴이 보였죠. 엄마! 손자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퍼뜩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너 어디 갔었어? 아이를 한번 끌어안더니 어깨를 잡고 흔들며 혼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놀랐을 아이가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며 혼을 내기에 직원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겨우 진정한 아들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강 씨가 따랐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시간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싶어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무서워서 내려가질 못하고 위에 계속 있었다는데 강 씨는 아이를 찾아 안도했지만 아직까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강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급할지 지금이라도 채워. 그러자 며느리가 아이의 팔에 미아방지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것들 것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 텐데 앉아서 좀 쉬세요. 그런데 강 씨가 말없이 짐을 챙기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쉬시게요? 아니, 집에서 쉬어야겠다. 집이요? 아니, 내일까지 계셔야죠. 황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쳤냐는 말을 듣고도 하루 더 머물며 부모 노릇을 할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며느리는 그저 강 씨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물놀이하고 놀게 생겼어? 엄마, 아까 그거는 현수 엄마가 너무 놀라서. 너희는 놀라면 부모고 뭐고 상관없이 미쳤느냐고 하는 모양이다.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없었던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냐니? 애 잃어버린 게 내 탓이라고 미쳤냐고 하던데요. 그러자 남편의 입이 쩍 벌어졌고 며느리의 얼굴이 시커매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과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박따박 잘만 말대답하던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 씨는 숙소에 들러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 강 씨 부부를 아들 내외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에 같이 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을 가지고.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좀 더 화가 나면 나중에는 머리채 잡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어디 같이 여행하겠냐? 왜 그러세요? 진짜. 아빠가 좀 말려보세요. 차키 내놔라. 네? 운전해서 가야 하니까 차키 내놓으라고. 말려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차키를 내놓으라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서 기어이 차키를 받았습니다. 여보, 가자. 저들은 어떻게든 교통편 찾아서 오겠지 싶었습니다. 아, 진짜. 환불도 안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아까우면 너희가 2배로 더 물놀이하고 잘 때는 따로 자.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가지러 온 모양이었는데 그 얼굴조차 보기가 싫어 문 밖에서 차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너희하고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희도 차 없이 올라오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이쯤 하셨으면 됐잖아요. 말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너희야말로 미쳤니? 뭐라고요? 왜? 너희도 그 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지?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어. 너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신랑이 할래나 잘 챙겨라. 또 잃어버릴라? 그러고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없는 게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게 화가 났는지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말이죠. 엄마, 현수 계속 안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이라도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손주를 전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맞벌이를 했던 것이지 강 씨 없이는 애로사항이 많을 게 뻔했습니다.
둘 다 야근이 잦은 직장이라 어린이집이 끝나고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신온전한 도움 있으면 되잖냐?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내가 애 보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뒤끝이 길어요? 그냥 좀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는 없으세요? 며느리한테 미쳤다는 말 듣고 웃으면 그게 더 미친 여자 아니니? 엄마! 애 봐주고 욕먹는 짓은 이제 다시는 안 하려니까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그러면 저희 애는 돈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 앤데. 엄마 손주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셔놓고는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세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욕먹으면서 봐줄 정도로 나 호구 아니다. 너희들 손으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뭘 믿고 낳은 거야?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어. 찾아올 생각도 말고. 그러고는 아들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는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 연수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참 뻔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은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 한마디 없더니 육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슬그머니 메시지를 보내오는 게 더 괘씸했습니다. 또 전화는 싫었는지 글자 몇 자로 설득하려는 심보가 못됐죠. 강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한들 자식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 게 원망이었기에 강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일에 조부모가 희생한다고 자식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싸게 부릴 수 있는 부모로 생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도 더는 거기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쏟을 시간과 정성으로 내 삶이나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빌었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였습니다.